안녕하세요. 전 어딘가 인생이 참 숨가팠던 남자입니다. 전 어릴 적부터 삶이 굴곡졌었어요. 심하게 목숨이 위험했거나 하는 위험은 없었답니다. 다만 평탄한가 싶으면 집이 힘들어지고 이제 좀 살만한가 싶으면 또 일이 터지곤 했죠. 힘들긴 했어도 지금 돌이켜보면 열심히 산 만큼 나쁘지 않은 세월이었다 싶은데요. 그 긴 이야기를 제 어머니 아버지 같은 분들이 많은 이곳에 어리광 부리듯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냥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버진 원래 공무원이셨습니다. 항상 호탕하셨던 아버진 책임감 있게 가족을 건사하셨죠. 그런 아버지 덕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만 해도 집이 가난하진 않은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사이도 좋았고 집안은 항상 웃음이 흘러 넘쳤습니다. 딱 하나, 어머닌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것만큼은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아버진 술을 워낙에 좋아하셨거든요. 저희 집엔 저 말고도 아래로 남동생, 여동생이 하나씩 있었는데 어머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음주하는 모습을 자주 보이는 것도 싫어하셨죠. 어머닌 술은 항상 실술 부른다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걱정은 기우가 아니었어요. 아버지가 음주운전한 사실이 걸려 결국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셨거든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인명사고가 났었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큰 부상은 입지 않았고 오히려 아버지가 크게 다치셨죠. 아버진 그 몸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지만 중징계 면치 못하셨던 겁니다. 내가 못 살아. 그러니까 내가 술 좀 작작 마시라고 그랬지. 이제 우리 5 식구 뭐 먹고 살아. 아버진 그날 이후 술을 다 끊으셨어요. 그 아버진 어떻게든 생계를 책임지겠다며 통닭 장사를 시작하셨고요. 그 다음엔 당시 좀 유행했던 돌판 삼겹살 가게도 운영하셨고 경양식 집에도 도전을 하셨죠. 하지만 아버진 손대는 족족 모두 실패하시더군요. 처음부터 아버진 자영업엔 영 소질이 없으셨던 겁니다. 내가 차라리 취직을 하라고 했잖아. 계속 돈만 말아먹고 이게 뭐야? 그냥 내가 나가서 일한다고 해도 어떻게든 당신이 책임진다고 하지도 말라고 하더니 결국 이렇게 빚만 잔뜩 생겼잖아. 내가 일부러 그랬어? 나도 어떻게든 가족들 먹여 살리려고 노력한 거잖아. 부모님의 다툼은 자꾸만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결국 어린 우리 3남매를 두고 직접 생업에 뛰어드셨어요. 어머닌 한동안 한 의류 매장에서 일하시다 나중엔 직접 옷가게를 차려 서울의 동대문까지 올라가 옷을 떼다 파셨습니다. 자영업이 다 망했을지언정 아버진 공사장 일용직 일을 뛰며 어떻게든 가장의 책임을 지려고 하셨죠. 다행히 전 어머니가 일을 시작하실 무렵 그나마 막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었는데요. 동생들은 아직 많이 어렸습니다. 그런 동생들을 챙길 사람이 없었기에 전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와 동생들을 대신 챙겨주곤 했었고요. 미안하다 민서가. 너도 친구들이랑 놀고 싶을 텐데. 항상 제게 미안하던 부모님을 향해 괜찮다고 헤헤 웃어 보였지만 실은 저도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친구들과 나가 뛰어놀고도 싶고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싶었거든요. 당시 집에 빚이 많았기에 우리 형제들은 학원 하나 다닐 형편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부모님이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는지 알았기에 아쉬움을 꾹 참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업 수완은 아버지보단 어머니에게 있었나 봅니다. 어머니 옷가게는 중년도 아닌 젊은 층 고객을 겨냥한 곳이었는데 동대문까지 먼 거리를 오간 보람이 있었는지 반응이 좋았다고 해요. 그런 어머니 옷가게가 승승장구한 덕에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무렵엔 집이 제법 먹고 살만해졌죠. 당시 아버지도 박봉이나마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셨기에 더더욱 집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때 저와 동생들은 처음으로 학원도 2-3곳 다녀보고 새 옷과 새 신발도 신나서 샀었습니다. 항상 평범하게 사는 집 친구들을 부러워만 했는데 이젠 나도 남들 부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싶어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그 여유로움도 잠깐이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쯤이었을 때 어머니 믿었던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으셨어요. 사기를 당하신 거죠. 내가 그러니까 사람 아무나 믿지 말랬잖아. 집이 겨우 살만해졌나 싶었던 이게 뭐야. 지금 내 탓하는 거야 당신? 애초에 당신 술 처먹고 공무원 잘리지만 않았어도, 아니 그 뒤에 계속 사업하다 말아먹지만 않았어도 애초에 우리 집이 이렇게까지 힘들어질 일 없었다고. 내 덕에 그나마 이렇게 반짝 잠깐 잘 살기라도 했던 거잖아. 결국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부모님은 다시 부부싸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분 모두 나쁜 분은 아니었고 그냥 상황이 답답하니까 날카로워지셨던 거죠. 설상가상 당시 반짝 잘 됐던 어머니 옷가게도 우후죽순 생겨나던 다른 옷가게들이 밀려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어요. 거기다 대형 유통사들이 주변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 슬슬 인터넷 쇼핑몰도 조금씩 생기고 있던 터라 그 영향도 없다고 보긴 힘들었죠. 다행히 어머니 옷가게는 이후로도 몇 년은 버텼지만 사기로 인한 빚은 고스란히 남았답니다. 결국 전 대학을 포기했어요. 어차피 전 공부 잘하는 편도 아니잖아요. 저 공부시킬 돈으로 동생들 공부 더 시켜주세요. 미안하다 민서가. 엄마 아빠가 항상 너에게 미안해서. 에이, 아니에요. 두 분 덕에 맨날 따뜻한 집에서 먹고 자는 걱정 없이 살고 있지. 학교도 다닐 수 있지. 이 말하면 전 두 분께 받을 은혜 충분히 받았어요. 두 분이 일부러 힘들어지신 것도 아닌데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때도 뭐 아시긴 아쉬웠죠. 저도 남들 다 밟아보는 대학 문턱 밟아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이미 수능이 멀지 않은 저보단 준비 기간이 많이 남은 동생들에게 그 기회를 양보해주고 싶더라고요. 전 고등학교 졸업한 후 혼자 서울로 상경했습니다. 제 목표는 오직 돈을 버는 거였어요. 돈이 없으면 서러워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어린 나이에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꼭 돈을 많이 벌고 모아 언젠가 저희 집처럼 잠시 휘청거린 데가 오더라도 버텨내고 싶었죠. 너 진짜 할 수 있겠어? 벌써부터 이런 데 드나들면 내가 썩은 채로 지독한 어른이 된단 말이야. 내가 너 조카 같아 사는 말이야. 멀쩡하게 대학 나오고 넥타이 매도 썩을 사람은 다 썩는다고 어디서 그랬어요. 이런 곳이라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저도 멀쩡하게 클 수 있어요. 서울로 향한 제가 선택한 일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술집 웨이터였어요. 그냥 술집이 아니라 여자들이 있는 유흥주점이죠. 저처럼 서울로 상경했던 고등학교 선배가 추천해준 일인데 그 일이 팁이니 뭐니 다 합치면 벌이가 엄청 짭짤하다고 했거든요. 오로지 돈만 보고 그런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건 20살의 배기 덕분이었죠. 당시 술집 마담 누나가 절 나름 염려해줬는데 전 절대 때가 탈지언정 때 자체의 어른은 되지 않겠다는 다짐을 잊지 않고 일에 열과성을 다했어요. 누님들, 이거 숙취 해소제예요. 하나씩 드시고 일 시작하세요. 돈도 돈이지만 몸부터 생각하셔야죠. 우리 귀여운 민석이 고마워. 이따 손님 들어오면 내가 팁 좀 많이 챙겨주라고 찔러줄게. 전 그곳에서 근무하는 누나들에게 예쁨을 많이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누나들이 절 많이 챙겨주었거든요. 그 덕에 전 20여 년 전인데도 한 달에 3, 400, 많게는 500만 원도 벌 수 있었고요. 전 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에 보내는 돈 외엔 절 위해 최대한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했어요. 라면 하나로 세 끼를 나눠 먹을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렇게 제 자신에겐 박했지만 전 악착같이 모아둔 돈으로 남동생 여동생의 대학 학비도 내주었습니다. 그렇게 돈부터 모아놓은 뒤에야 전 국방의 의무를 마치러 떠났습니다. 제가 입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일은 앞으로 아직 더 내야 할 동생들의 남은 학비를 부모님께 미리 건네드린 일이었어요. 엄마 아빠도 돈 벌고 있어. 네 동생들도 알바하고 있고 이걸 왜 자꾸 네 동생들을 주니? 제가 도와주면 동생들도 어머니 아버지도 덜 힘드실 수 있잖아요. 두 분 장남 따로 모아둔 돈도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더 슬프지. 있는 돈으로 가족 도와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돈 없는 서름을 잘 알았기에 전 동생들과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덜 힘드셨으면 했던 겁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하도 거절하시는 바람에 준비해간 돈의 절반만 드리는 것으로 타협을 해야 했죠. 군대에서 제대한 전 입대 전 모아놨던 돈으로 그럴듯한 자취방부터 구한 뒤 이번엔 서울에서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았습니다. 제가 선택한 일은 영업일이었어요. 어디 가서 말도 잘하고 싹싹하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으니 힘들지라도 버리고 확실한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솔직히 영업일은 각오한 것보다 더 힘들었고 때론 제 간과 쓸개까지 다 내놓아야 하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만큼 쌓여가는 월급이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난 너희들이 잘 자라줘서 참 고맙다. 니들 어릴 때부터 집이 계속 소란스러웠잖니. 근데 이렇게 셋 다 번듯하게 잘 자라주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저뿐 아니라 대학을 졸업한 동생들도 각기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남동생은 졸업 후 서울로 올라와 회사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동생은 대학 생활 동안 틈틈이 고시 공부를 한 끝에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돼 공무원이 되었죠. 그렇게 저와 남동생은 서울살이를 했고 고향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게 된 여동생만 부모님과 쭉 살게 됐습니다. 부모님은 혼란한 성장 과정 속에서도 잘 자라준 자식들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어머님 끝내 옷가게를 접고 나중엔 아버지와 함께 편의점을 차리셨어요. 다행히도 위치가 나쁘지 않았던 그 편의점은 저희 부모님께도 드디어 작은 안정을 가져다 주었죠. 그렇게 겨우 찾게 된 집안의 안정과 평화가 얼마나 소중하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역시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평화도 찾아온다는 사실이 다시금 체감되더라고요. 그렇게 영업일을 하며 돈을 모으던 전 정과는 달리 그래도 쓸 땐 쓰고 살게 됐습니다. 가족들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 벌이도 많아졌으니까요. 동생들이 고마웠다며 돈을 차곡차곡 모아 제게서 빌린 등록금까지 갚았기에 제 사정은 더더욱 여유로워졌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든 항상 고점만 달릴 수는 없더라고요. 제 영업 실적은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작했던 저로선 너무도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는 동생이 제게 유튜브 쪽 일을 제안해 오더군요. 요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쪽에 관심 가지는 거 알지, 형? 형 아이디어 좋잖아. 나 아는 지인이 그쪽 회사를 차렸는데 일손이 필요하대. 형 요즘 실적도 정 같지 않다며. 그냥 배워본다 생각하고 한번 거기서 일해봐. 내가 소개시켜 줄게. 그 덕에 전 불안했던 영업 일을 그만두고 유튜브 제작 관련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실은 전에 다른 지인에게 이야기를 듣고 저도 유튜브를 해볼까 하는 관심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컨텐츠와 영상 제작하는 법 등을 조금씩 배워뒀는데 마침 딱 그런 기회가 찾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회사에 들어가 월급을 받으며 일한 전 더더욱 기획일에 흥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이 30대 후반엔 그 회사를 나와 직접 유튜브 사업을 시작했어요. 솔직히 얼굴을 내놓는 일엔 자신이 없어 전 직접 출연하진 않았습니다. 출연자 섭외를 하는 대신 기획을 맡고 제작을 책임지게 되었죠. 이게 정말 될까 하는 불안감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그래도 전 제 자신을 믿고 도전했던 겁니다. 아, 나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닐까? 에이, 사장님, 왜 약한 모습 보이세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요? 가곤 했지만 처음에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니 한숨이 늘어가더군요. 오죽했으면 제가 데리고 시작한 3명의 직원들이 절 격려해 주기까지 했죠. 그래도 다행히 한 1년쯤 지나자 제 채널들은 조회수가 제법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늘자 직원들도 어느덧 10명으로 늘어났어요. 제게 떨어진 한 달 순수익은 300, 500, 700을 넘어가다 나중엔 2천, 3천만 원까지 커지더라고요. 어릴 적엔 남들은 여러 켤레씩 가지고 있던 운동화에 살 돈도 없어 싸구려 운동화 하나를 구멍이 몇 군데나 나도록 신었건만 더 이상 처량했던 시절에 전 없었답니다. 필사적으로 노력했더니 내게도 이런 복이 다 찾아오는구나 싶어 눈물이 앞을 가렸죠. 그렇게 고공행진을 하던 전 2년을 연애했던 아내와 웨딩마치도 올렸어요. 요즘엔 약간 이런 식으로 편집하는 게 대세래, 민석 씨. 내가 요즘 스타일이 어떤지 여러 개 찾아봤거든? 한번 봐봐. 아는
저보다 7살이나 어린 사람이었는데 참 다정하고 야무진 사람이었어요. 연애 시작한 건 이제 슬슬 제 유튜브 사업이 잘 풀려갈 무렵이었는데요. 제게 뭐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며 아낸 이런저런 레퍼런스 영상을 찾아주기도 하고 새로운 컨텐츠 기획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있던 제 곁에서 밤을 새기도 했죠. 자긴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도요. 고생은 나 혼자 하면 되는데 왜 너까지 여기 있어? 나 괜찮아. 에이, 내가 유튜브 쪽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잖아. 민석 씨 혼자 머리 싸매고 있는 것보다 둘이 싸매고 있는 게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겠어? 역시 민석 씨 위해주는 건 내가 최고다. 그치? 이렇게 아는 항상 절 위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전 갈수록 사업이 잘 된 만큼 바쁘기도 많이 바빠졌는데요. 그 와중에 여행을 좋아하던 아내를 위해 어떻게든 시간을 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잠이 부족하니 국내 여행을 할 땐 장거리 운전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민석 씨 조수석에서 좀 자. 운전은 내가 할게. 원래 그러려고 했어. 그래도 내가 자면 운전할 때 너도 졸릴 텐데. 에헤이, 나 이래봬도 20살 되자마자 면허 딴 사람이다. 아낸 그런 절 위해 항상 장거리 운전을 도맡았습니다. 또 가서 잠이 부족한 제가 눈치 없이 꾸벅꾸벅 졸면 저를 닥달하기보단 가만히 놔두는 배려를 해주었죠. 아, 벌써 8시잖아. 왜 나 안 깨웠어? 저녁 먹을 시간 지났네. 너 배고팠겠다. 아니야. 난 민석 씨 얼굴만 봐도 배가 부르던걸? 이제 슬슬 출출해지던 참이었어. 자기도 여행 온 만큼 실컷 돌아다니고 싶었을 텐데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아는 연애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과도 가깝게 지냈답니다. 연애 때부터 저희 부모님을 뵈고 싶다던 아내를 전 고향에 데리고 갔었어요. 물론 부모님께 먼저 허락을 구하고서요. 당시 동생들은 다 저보다 먼저 결혼한 상태라 부모님은 두 분이서 살고 계셨는데요. 무슨 날도 아닌데 집안에 사람이 왔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랑 동생들도 나름대로 온다고 오는데 많이 외로우셨어요?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집에 손님이 자주 온다는 건 즐거운 일 아니겠니. 고마워요, 다은 양. 남자친구 부모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을 텐데 이렇게 먼저 놀러 오고 싶다고 해줘서.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어머님. 다은아라고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부담스럽긴요. 민석 씨를 낳고 키워주신 분들이니까 빨리 찾아뵈고 잘 지내고 싶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말하는 것도 아주 야무지네, 야무져. 얘 민석아, 너 이런 색시감을 두고 아직도 결혼 안 하고 있었던 거야? 동생들 다 앞세고 너 하나 남았는데 민기적거리다 좋은 짝 놓치면 후회한다. 부모님은 아직도 장가를 안 가고 있던 제가 결혼하길 무척 기다리고 계셨는데요. 그 와중에 아내가 마음에 쏙 드신 모양인지 저희가 돌아갈 때까지 아내를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 후 아내는 계속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어 했고 저희 부모님은 아내만 왔다 하면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가질 않으셨습니다. 어머님, 저 김장 엄청 잘해요. 저 회사 때문에 자취하면서도 김치 안 사 먹었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김장하실 때 같이 해서 맨날 집에서 얻어왔거든요. 아직도 저 매년 김장할 때 엄마랑 장부도 같이 본다니까요. 그래, 팍팍 묻히는 솜씨 보니까 아주 달인이 따로 없구나. 예쁘지, 야무지지, 음식도 잘하지. 이제 신랑 가만히 있으면 바로 시집 가면 되겠네. 그지, 민서가? 예, 분발하겠습니다. 부모님 아예 아내 아니면 며느리를 안 들일 기세더군요. 제 동생들도 부모님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듣곤 벌써부터 형수님, 새언니하고 부르고 있었고요. 아내가 어찌나 부모님과 친해졌는지 전 가끔 아내에게 부모님에 대한 안부를 전해 듣기도 했다니까요. 나 이번 주말에 부모님 좀 뵙고 오려고. 곧 겨울인데 두 분 모시고 나가서 외투라도 사드리려고. 이번 주? 두 분 아버님 친구분들이랑 부부 동반 여행 가신다던데? 뭐? 그걸 네가 어떻게 알아? 나 가끔 어머님하고 통화해. 어제 저녁에 편의점에 손님 없다고 전화 오셔서 1시간이나 수다 떨었어. 민석 씨 좀 분발해야 할걸? 안 그럼 내가 민석 씨 대신 두 분 자식 자리 꿰찰 거야.
이미 저희 가족이나 다름없게 된 아내와의 결혼은 그냥 형식 같은 거였죠. 우릴 정식 부부로 맺어주는 형식 말이죠. 정 결혼을 하며 조금 대출을 끼긴 했지만 신혼집도 좋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 집에서 아내와 열심히 꾀도 볶으며 즐거운 나날을 보냈죠. 장모님, 장인어른, 제가 뭐 사왔게요? 어? 뭐 사왔는데? 아이고, 아이 그거 한우 아니야. 그것도 툭불이네. 아, 네. 오랜만에 제가 두 분 몸보신 시켜드리고 싶어서 마블링이 예술인 놈으로 사왔습니다. 제가 한우 사간다니까 천안도 천안에서 서울까지 달려온다던데요. 아마 한 30분 있으면 도착할걸요? 뭐? 그놈은 맨날 바쁘다고 부모 보러 다 안 오면서 매형이 한우 사온다니까 바로 달려온단 말이지? 아무튼 우리 사이 덕에 아들 얼굴 자주 봐서 좋네. 전 장인 장모님과 처남에게도 정말 잘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잘해주던 아내에게 고마웠거든요. 종종 같은 서울 사시던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여행도 가고 일 때문에 천안에 살던 처남을 찾아가 용돈도 쥐어주고 오곤 했죠.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아내는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쉬겠다는 게 아니고 나도 당신 일 도우면 안 돼? 나 편집 배워서 당신 유튜브 영상 편집을 해보고 싶은데. 당신이? 어, 비록 내가 아직 초보긴 하지만 아내인 나만큼 당신 일을 열심히 해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 다른 사람한테 인건비 쓰지 말고 나 고용했었어. 어? 나도 당신 일 돕고 싶단 말이야. 아내는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부부끼리 일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 저도 흔쾌히 그러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일을 그만두었고 열심히 편집을 배워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전 그런 아내에게 다른 직원들과 다르지 않은 월급을 주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출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보, 물론 이 일이 재택으로 해도 문제는 없다지만 그래도 난 직원들 간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게 내 운영 방침이고. 근데 당신은 너무 재택으로만 일하려고 하잖아. 일주일에 이틀이라도 회사에 좀 나와. 어? 여자 남자랑 달라서 외출하려면 준비 시간도 오래 걸린단 말이야. 집에 돌아오면 화장 지우는 것도 얼마나 귀찮은 줄 알아? 어차피 난 집에서 사장인 당신하고 소통하잖아. 재택도 좋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지 좀 언짢았습니다. 직원들과 협동심도 중요하게 생각했으니까요. 무엇보다 고용주인 제 의견에 귀를 기울이기보단 제 팔에 매달려 자기 편리만 추구하려는 모습에 조금 실망했죠. 그 와중에 결혼한 지 2년 반쯤 지났을 때부터 자꾸 유튜브 조회수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보, 이러다 진짜 망하는 거 아니야? 당신 당장 수익부터 줄고 있다며. 무슨 방법이든 써봐. 어? 여보, 그만 좀 해. 나도 직원들이랑 매일 머리 맞대고 회의하고 있다고. 그렇게 불안하면 당신도 회사 나서 회의에 참여하던가. 당연히 제 사업인데 저도 너무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자꾸만 아내가 더 불안에 떨며 징징대는 겁니다. 연애 시절이었으면 회사까지 나와서 함께 머리를 싸매줄 사람이었건만 안락한 생활에 젖어든 건지 아내는 회사에 나와 함께 고민할 생각도 없더라고요. 전 어떻게든 사업을 지키기 위해 세워나가는 돈을 막으려 생활비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갈수록 더 우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갑자기 생활비까지 줄어드니까 불편해 죽겠어. 여보, 진짜 뭐 방법 없어? 당신 나 몰래 대출 같은 거 받은 거 없지? 어? 그러면 안 돼, 절대로. 뭐든 나한테 다 투명하게 말해야 돼. 아니다, 그냥 이참에 그거 사업 접는 건 어떨까? 그럼 최소한 빚만 남기 전에 어느 정도 이득은 남기고 정리할 수 있잖아. 그만 좀 해. 나도 초조해서 돌아가시겠는데 왜 자꾸 옆에서 사람 더 불안하게 만들어? 적기 뭘 접어? 아직 내 유튜브 그렇게 안 망했고 어떻게든 버틸 거야. 생활비 줄었다고 해봤자 우리 그렇게 쪼들리는 거 아니야. 그동안 하도 넉넉하게 지내서 잊었나 본데 그 생활비도 적은 돈 아니라고. 제발 나를 좀 믿고 가만히나 있어. 돕지도 않을 거면. 저도 사람인데 초조하고 불안할수록 신경질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최대한 참으려고 한 건데 갈수록 심해진 아내의 태도에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내는 제 상황을 양가에까지 알려 더 불안감을 고조시켰어요. 정서방, 요즘 유튜브가 잘 안 된다며. 우리 다은이가 하도 불안해서 괜히 우리까지 불안해서. 집사람이 그걸 두 분께도 말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장모님. 제가 잘 이겨내 볼게요. 얘 민서가 새아가한테 전화 왔는데 너 사업이 요즘 많이 힘들어? 집에 뭐 차딱지 같은 거라도 붙으면 어떡하냐고 새아가가 난린데 그렇게 힘들면 말을 하지. 엄마랑 아빠가 집담보로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사람이 어머니한테까지 전화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아직 사업 그 정도로 힘든 거 아니에요. 담보는 무슨 담보예요. 이 장난 믿으시죠? 제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아무 걱정 마세요. 아직 상황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양가 부모님을 걱정시키기도 싫었건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걸 굳이 왜 말씀드려 부모님을 걱정시키게 하냐고 화를 내니 아내는 억울하다는 듯 오히려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내가 뭐 괜히 그랬어? 당신이 걱정되고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서 그랬지. 나도 오죽 불안했으면 그랬겠냐고. 정말 피가 마르는 기분이었답니다.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아내라도 절 좀 믿어주면 좋으련만 아내까지 그러니 발밑이 푹 꺼진 듯 더 불안했죠. 분명 연애 시절 아내였으면 안 그랬을 텐데 손에 쥐고 있던 걸 잃게 될 거라 생각하니 아내 많이 불안해진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건 경제적 불화가 집안의 불화 또한 불러온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안이 힘들어지면 부부싸움이 잦아지던 저희 부모님을 지켜보고 자랐으니까요. 저희 부모님도 나쁜 분들은 아니었기에 상황이 사람을 예민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불행은 꼭 함께 찾아오는 건지 청천벽력 같은 일이 겹치더군요. 저희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다. 민서가,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 지금 장난치시는 거죠? 어머니에게 갑작스런 전화를 받은 전 믿지 못하겠다는 듯 몇 번이나 반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서럽게 흐느끼기만 하셨죠. 당시 아버진 갑자기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생이 아프다며 일을 나오지 못해 급하게 야간 근무를 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근무한 지 이틀째 되던 날 아버지에게 뇌출혈이 찾아온 겁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갑자기 바뀐 밤낮이 아버지 몸에 무리를 가져온 것 같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평소에 혈압도 높으셨기에 상황이 맞물려 사달이 났던 거죠. 설상가상 비까지 많이 내려던 새벽의 편의점엔 손님도 없었기에 아버지가 뒤늦게 발견됐을 때 이미 아버진 이 세상뿐이 아니셨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옛날에 당신 많이 구박해서 미안해. 당신도 다 잘 살아보려다 그런 건데. 어머님, 왜 자꾸 사과만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께 정말 잘하셨잖아요. 나중에야 그랬지. 예전에 원망도 많이 했었다.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게 되니 왜 자꾸 그런 것만 생각이 나는지. 난 이 시아버지 없이 어떻게 사니. 제가 있잖아요, 어머니. 저랑 남편도 있고 서방님이랑 아가씨도 있잖아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내내 어머님 목 나오시느라 밥도 잘 드시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레 아버지를 떠나보낸 저와 동생들 또한 망연자실하게 눈물만 흘렸죠. 그런 우리 대신 어머니를 살뜰히 챙겨준 건 아내와 재수 씨 그리고 매제였어요. 재수 씨와 매제에게도 고맙지만 진심으로 아버지 별세에 슬퍼하며 어머니를 위해주던 아내에게 정말 고맙더군요. 당시 아내의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에 더더욱 원래 아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버지 장례가 끝난 뒤 전 어머니를 며칠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그냥 당분간 계속 여기서 지내세요. 혼자 내려가시면 마음이 너무 힘드시잖아요. 아니다. 가서 네 아버지 짐 정리도 하고 나도 혼자 마음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구나. 네 아버지랑 둘이 조용히 작별하고 싶다. 전 어머니 웬만하면 좀 더 모시고 있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결국 고향으로 내려가셨죠. 그렇게 어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신 지 일주일 뒤쯤 아내가 처가에 잠깐 다녀온다고 말하더군요.
장모님이 감기 때문에 몸이 좀 안 좋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같이 가지 왜? 나도 장모님 걱정돼.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땐 정신이 없어서 장인 장모님 잘 챙겨드리지도 못했는데 오늘 가서 감사 인사도 좀 드려야겠다. 아니야, 당신 아직 마음 안 좋잖아. 그 와중에 일도 계속하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집에서 쉬어. 엄마 감기 그렇게 심한 것도 아니래. 당시 전 어려워진 사업을 어떻게든 살려보려 장래 후 충분히 쉬지도 못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었습니다. 편집을 해줘야 했던 아내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내는 처가에 가서 남은 편집 작업을 하겠다며 노트북을 챙기더라고요. 제 체력이 많이 지친 상태인 건 맞았기에 전 결국 아내 혼자 보냈어요. 그리고는 장모님께 전화를 드렸답니다. 장모님, 감기 걸리셨다면서요? 집사람이 걱정된다고 방금 처가로 출발했어요. 좀 괜찮으세요? 전 일이 바빠서 같이 못 갔어요. 죄송해요. 다은이가 그랬어? 몸이 좀 안 좋긴 하네. 근데 고작 감기 가지고 뭘 자네까지 와. 걱정하지 말게. 난 괜찮어. 목소리를 들어보니 아내 말대로 좀 괜찮으신 것 같아 안심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그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전 아내에게서 편집된 영상이 도착하길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날 영상을 바로 올려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내는 10시, 12시가 되어도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어봤지만 아내는 제 전화도 받지 않았고요. 그렇게 전 새벽까지 아내에게 총 13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원래 그렇게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영상도 영상이지만 나중에 걱정이 되더군요. 제 아내 원래 휴대폰을 손에 끼고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게다가 잠기도 예민해 아무리 늦은 새벽이어도 전화만 왔다 하면 바로 잠에서 깨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었기에 처음엔 화가 나서 전화했다가도 나중엔 걱정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난 아침에 전화를 걸어봤더니 그때 완전 비몽사몽해선 전화를 받더군요. 전 그제 안심하며 버럭 화를 냈죠. 당신 어디야? 어디긴 친정이지. 장난쳐? 내가 어젯밤부터 전화를 13통을 했어. 보내주기란 영상도 안 보내주고 전화도 안 받고 무슨 일 있는 줄 알았잖아. 아침에도 안 받았으면 나 처가로 달려가 보려고 했어. 대체 왜 전화를 안 받았어? 영상은? 멀쩡하게 처가에서 자고 일어났다는 아내 말에 기가 차더군요. 그렇게 제가 언성을 높였더니 아내는 오히려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 사람 일어나자마자 꼭 기분 나쁘게 그래야 돼? 그냥 피곤해서 잠들었어. 그럴 수도 있지. 왜 이렇게 집착해? 영상 그까짓 거 요즘 조회수도 잘 안 나오는데 한 번쯤 그냥 안 올려도 되잖아. 당신 전화소리를 한 번도 못 듣고 잠들었다고? 그리고 뭐 그까짓 거? 내가 지금 삽 살려보겠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는 중인 줄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당신 이거 엄연한 업무 태만이야. 아, 나 졸려. 엄마가 갑자기 상태가 안 좋아서 간병하느라 힘들었단 말이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영상 그거 그냥 나중에 작업할게. 아, 나 잠 좀 자자. 그리고 나 엄마 간병하느라 오늘 하루도 여기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 끊어. 아는 제게 미안하단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남자들의 촉도 무시 못한다는 사실을요. 전 너무 낯설게 구는 아내가 의심스럽게 느껴졌어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뭔가 있을 것 같단 촉이 오더라고요. 설마 싶었지만 최근 계속 이상하게 변했던 아내의 모습도 그렇고 전 자꾸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영상은 둘째치고 저는 직접 그 찝찝함부터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차를 몰고 바로 처가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하루 더 처가에 있겠다는 말에 왠지 아내가 그날 다른 볼일을 보러 외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순전히 불길한 촉에 의지한 행동이었지만 제 촉은 정확히 들어맞았죠. 처가 근처에 차를 세우고 몰래 지켜보고 있으니 저녁이 다 된 시간에 아내가 처가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내는 잠시 처가 앞에서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한 3분 뒤쯤 택시가 도착할 때까지 살펴보니 역시 이상했어요. 어딜 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내는 화장부터 풀 메이크업에 제가 선물해 주었던 명품 원피스와 구두, 가방까지 아주 화려하게 꾸민 상태였거든요.
전 제발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길 빌며 조심스레 택시를 미행했습니다. 정다은,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지만 제 눈앞엔 비참하게도 그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지더군요. 아내가 향한 곳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외부에서도 아니 훤히 보이던 웬 술집이었습니다. 전 차를 세고 몰래 아내 뒤를 밟아 아내가 그 술집 창가석에 다가가는 걸 초조하게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먼저 도착했던 젊은 남자가 아내를 끌어안고 진한 스킨십까지 하는 장면이 펼쳐진 순간 좌절하고 말았죠. 그건 바람이 아니고선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이었으니까요. 그 와중에 전 증거를 잡기 위해 사진부터 찍었습니다. 그리곤 부들거리는 주먹을 말아준 채 사이좋게 스킨십을 하고 애정행각을 하며 술을 마시는 그 둘의 사진을 끊임없이 남겼어요. 아무리 돈 때문에 불화가 생겼었다지만 아내가 바람까지 피웠을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모습이 얼마나 역겹던지 정 근처 골목으로 달려가 구역질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입을 닦아내던 전 증거도 잡을 만큼 잡았겠다. 현장을 덮칠까도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충격을 받아서인지 온몸이 떨려서 그곳에 들어갈 엄두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결국 메스꺼운 속을 부여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끝내 속에 든 것들을 모두 개워내고 말았죠. 그리고 아는 다음날 오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집에 들어오더군요. 전날절 아무렇지 않게 배신했던 아는 가증스럽게도 어머니와 통화 중이었어요. 네, 어머님,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왜 전화했긴요. 어머님 잘 지내시나 걱정돼서 전화드렸죠. 네, 또 전화드릴게요. 밥 굶으시면 저 화내요. 쌩글거리며 전화를 끊은 아는 약간 발기까지 한 얼굴로 옷을 갈아입더군요. 그리곤 제 팔짱을 끼더니 콧소리를 내더라고요. 당신 표정 안 좋은 거 보니까 어제 일로 화났구나? 미안해. 내가 사과할게. 나 진짜 엄마 간호하느라 너무 피곤했단 말이야. 그래도 영상은 책임감 있게 편집해서 보냈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얼른 들어가서 편집할게. 어? 그리고 나 당신한테 할 말이 있었는데. 무슨 할 말? 그 모습이 하도 기가 차서 저는 냉소를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바람이 들킨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라는 아주 뻔뻔한 말을 내뱉더라고요. 나도 많이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어머님, 우리가 모시자. 명색이 당신이 장남이고 집도 이렇게 넓은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내가 어머님 오래오래 아주 잘 모실게.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어, 어머님도 동서보다 날 더 좋아하시잖아. 아버님도 이제 안 계시는데 어머님 혼자 얼마나 쓸쓸하시겠어. 분명 잠깐이 아니고 쭉 같이 살자고 하면 좋아하실 거야. 근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꼭 대본대로 연습한 사람처럼 말을 줄줄 내뱉던 나는 조건이란 말을 하며 제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전 그래, 어디 뭐라고 하나 드러나 보자는 마음으로 물었죠. 그게 뭔데? 그게 나중에 어머니 막 편찮으실 수도 있고 치매 같은 거 걸리실 수도 있잖아. 아픈 시어머니 모시는 거 엄청 힘든 일이래. 물론 난 어머님을 친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나도 보상은 받아야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이 집 내 명의로 해주라. 어? 나중에 혹시 당신 사업이 진짜 잘못되면 이 집도 날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명의로 미리 돌려놔야 집이라도 건지지. 어? 헛웃음이 나더군요. 그 저급한 속마음이 훤히 보여서요.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제 명의로 되어 있던 집이었던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좀 무리수였다고 생각했는지 아내 목소리가 약간 떨리더라고요. 전 그런 아내에게 미리 준비해뒀던 사진들을 던져주었죠. 나도 조건이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봐볼래? 이게 뭔데? 어? 아니, 이건 당신이 어떻게... 그게 뭐였는지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제가 이혼을 말하기 위해 미리 인쇄해놨던 바람 증거 사진들이었어요. 아내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전 그런 아내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보이지? 어떻게 증거도 있는데 솔직하게 다 말할래? 아니면 끝까지 잡아떼볼래? 지금 말하면
내가 최소한 당신을 사람으로 봐줄게. 아니면 앞으로 내가 당신한테 할 행동부터 달라질 거야. 여보, 당신 오해하는 거야. 이 사람 나랑 친한 동생인데 미국에서 자라느라 스킨십이 자유분방해서. 그래? 미국 어디? 내가 아는 미국 교포 출신 친구는 안 그러던데. 그게 아내는 끝까지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믿었겠나요? 결국 아내는 눈물을 터뜨리며 사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내가 요즘 당신 사업도 잘 안 풀리고 불안하다 보니까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이제 인정하네. 그래, 그놈이 나 잘 꼬드겨서 이 집 받아오래? 집 받고 이혼하면 당신 받아주겠대? 그래서 감히 우리 어머니 들먹이고 집 명의를 요구한 거야? 아니야. 나 맹세코 걔랑 진지한 사이 아니야. 그냥 2달 전에 술 먹다 우연히 헌팅해서 만난 거야. 하도 답답하니까 가끔 재밌게 놀려고. 근데 걔랑 외박한 건 어제가 처음이야. 진짜야. 아, 어제 날 처가에도 자지도 않았어? 그럼 숙박업소에 자고 바로 여기로 온 거야? 아주 가지가지 했다. 역겨워 돌아가시겠어. 당황한 아내는 자기 입으로 전날엔 그놈과 외박까지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더군요. 구역질이 다시 밀려올 것 같더라고요. 아내는 자신의 입을 잠시 틀어막더니 무릎까지 꿇고 애걸복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여보. 그냥 요즘 당신 사업이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그 전에 뭐라도 챙겨두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진짜 어머님 모시려고 했어. 바람 피운 거 미안한데 그냥 나도 하도 답답해서 그런 거라니까. 나 2번 다시 안 그럴게 여보. 제발 딱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 남편 두고 다른 놈이랑 외박까지 한 여자가 용서를 바래? 그리고 이거 장모님도 알고 있던 내용인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감기 걸렸다는 거짓말 하신 거 아니야? 전 순간 장모도 아내 거짓말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분에 못 이겨 바로 장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따져 물었더니 당황한 장모도 그제야 제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미안하네 정서방. 난 애가 바람 피우는 걸 도우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아프다는 거짓말까지 했다길래 그냥 뭔가 있다 싶어서 우선 임기응변이 나왔을 뿐이야. 난 진짜 몰랐어. 장모님도 장인어른도 집사람이 처가에서 잔다고 하고 저 몰래 외박한 거 아셨잖아요. 그래도 몰랐다고요? 그저께 일 추궁해서 알아내긴 했는데 우린 맹세코 말렸네. 진짜야. 자네가 알면 바로 이혼당할까 봐 얼마나 노심초사했다고. 그래도 결국 저한테 끝까지 숨기려고 하셨네요. 전 2눈으로 이 사람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잘 구경했고요. 남편 사업이 힘들어져서 자기만 불안하다고 그걸 바람으로 채우는 여자랑 못 삽니다. 당장 전 반품시킬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장모와 전화 끊은 전 미리 싸둔 아내의 짐을 집 밖으로 마구 내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내까지 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여보, 여보. 여긴 내 집이고 당신은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그러니까 2번 다시 여기 발도들일 생각하지 마. 그렇게 아내를 쫓아낸 뒤 전 뒷조사를 통해 상간남의 정체도 알아냈습니다. 아내보다 1살 어린 그놈은 평범한 회사원이더군요. 전 앞뒤 잴 것도 없이 그놈 회사까지 찾아가 제대로 망신을 주고 돌아왔죠. 어디 그뿐입니까? 전 그놈의 부모님 집으로까지 그놈의 실체를 낱낱이 적어 우편물로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맛을 보여줘야 2번 다시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못할 테니 말입니다. 장인 장모님은 미안하다며 저희 집까지 찾아와 사과했지만 저는 문도 열어드리지 않았어요. 아내에 대한 배신감이 컸던 만큼 처가 식구들도 미웠거든요. 아내 또한 계속 집에 찾아 용서를 빌었는데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도 열어주지 않자 저희 회사까지 찾아 빌더라고요. 여보, 나 걔랑 바로 헤어졌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아직 아이도 못 낳아보고 못 해본 일 투성이잖아. 왜? 나랑 이혼하면 지금까지 누리고 살았던 게 없어지니까 아쉬워? 내가 가진 돈이 없어지면 당신도 또 날 두고 바람 필 사람인데 내가 왜 그런 여자랑 계속 같이 살아야 돼? 당장 나가. 하지만 아내가 가지고 갈 수 있던 건 오직 개망신뿐이었습니다.
가장 저주스러웠던 건 아내가 어머니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평소에 자기를 예뻐했으니 혹시 하는 기대를 했던 거죠. 어머닌 그런 아내에게 마침 한가득 떼고 있던 멸치똥을 가져와 죄다 뿌려버리셨다고 해요. 너 바람 피워서 민석이랑 이혼한다며. 아무렴 내가 너를 예뻐했어도 내 아들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기집을 내가 받아줄 줄 알았어? 내 아들 행복하게 만들어줄 여자인 것 같으니까 예뻐해준 거지. 우리 아들이 자기 동생들 대학도 다 보내줘. 부모 집산에도 돈 보태줘. 내 목숨 10개랑 바꿔도 안 아까울 효자인데 감히 우리 장남을 배신해? 내 손에 탕모가지 비틀듯 요절나 볼래? 그렇게 아낸 어머니께 쌍욕만 들으며 쫓겨났다더군요. 결국 아낸 제게 이혼당할 수밖에 없었고 전 아내와 상간남에게 위자료까지 철저하게 받아냈습니다. 이혼한 뒤 전 어머니를 설득해 집으로 모시게 됐어요. 어머니는 아버지와 하시던 편의점을 정리하셨고 서울에 다시 편의점을 여셨습니다. 아무리 저와 산다고 해도 자식에게 기대기만 하며 살기 싫다면서요. 한편 동생들은 제 이혼 소식에 많이 가슴 아파하더군요. 제일 힘들게 살았던 만큼 형이 우리보다 더 잘 살기 바랬는데. 형, 괜찮아. 어차피 내리막이 있으면 또 오르막도 있는 법이야. 동생들에겐 괜찮은 척했지만 물론 처음엔 저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선 제 사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고 매달리다 보니 이혼의 아픔은 빠르게 잊혀가더군요. 게다가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에 서울에 와서도 많이 힘들어하신 어머니를 챙기다 보니 시간도 쏜살같이 흘렀고요. 그렇게 지금은 이혼한 지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엊그제 일 같은데 벌써 1년 넘게 흘렀다니 시간 참 빠르다 싶습니다. 전처의 소식은 들은 적이 없어요. 비록 전천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이지만 한때는 분명 진심으로 제게 좋은 사람이기도 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평생 저주받아라 불행해져라 빌진 않을 생각이에요. 그저 그 사람이 최소한 생각 없던 과거보단 조금 더 성숙해져서 저와 같은 피해자를 만들지 말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도 있겠다. 앞으로 제가 이셀 위해 재혼을 조급해할 생각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다른 누군가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의 제겐 훨씬 많으니까요. 이제야 조금씩 덤덤히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수도 있게 된 어머니를 잘 모시고 겨우 다시 회복을 시작한 유튜브 사업을 지켜내는 것 말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언제 어딘가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려고요. 이렇게 전 살면서 오르막도 내리막도 참 많이 겪어본 것 같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면 멀미가 날 정도로 말이죠. 그래도 여러분, 내리막이 있으면 반드시 오르막도 있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을 때 반드시 나쁜 일만 다가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 사업이 잠시 어려워짐으로 인해 전처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제 인생에서 몰아낼 수 있게 됐든 말입니다. 그건 씁쓸하지만 내리막길의 순기능이 맞았죠. 그러니 혹시 급격한 비탈기로 떠밀려 힘드신 분이 있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면 분명 다시 좋은 날이 찾아올 테니까요. 저 또한 다시 볕들 날을 기다리며 아주 씩씩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희망 잃지 마시고 웃으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전 이만 여기서 사연을 마쳐보겠습니다. 새해엔 모든 분들에게 행복만 깃드시길 바라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